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신상 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계엄 가담 공무원을 조사하는 헌법 존중 TF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숙청 작업 명분 쌓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정현 기자,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SNS에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해야 할 일이라며 신상 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거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와 함께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로 계엄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겁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재명식 숙청 작업에 명분 쌓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도 공범과 측근들에게는 상을, 비판자에게는 벌을 주는 독재적 보복 정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후속 논의를 위해서 4대 그룹 총수와 회동도 예정이 돼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논의를 진행합니다.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7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자동차, 반도체, 방위산업 등 기업들의 주력 사업 분야가 포함된 만큼 시장 영향과 향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팩트시트 확정 사실을 발표하며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이라며 기업인들의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기업의 감사를 표하고 향후 대처에 협조를 구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다시 한번 내란을 언급했습니다. 신상 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고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는데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민관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좀 살펴보죠.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신상 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것도 이 정부가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공직자들이 비상계엄 당시에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알아내는 TF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는데 이걸 의식한 거다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신상 필벌이 조직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 말에는 아주 오랜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에 동의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짚자면 지금 전대미문의 대장동 항소 포기, 7천억 추징 포기를 위한 외압의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필벌을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형사 피고인의 신분으로 있는데 그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모두 멈춤으로써 필벌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 어린 시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명분 없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위헌위법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하는 이런 TF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를 철회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무슨 내란 청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들 휴대폰 들여다보고 컴퓨터 들여다봐서 뭔가 트집을 잡아서 코드에 맞지 않는 공무원들은 속가내게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두 글자로 하면 숙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상필벌이 아닙니다. 네, 명분이 부족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줄 세우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적극 행정은 코드 행정이고 책임 행정은 충성 행정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죠.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선언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헌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임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해해서 본인이 이 정권의 비상계엄 내란이 가담하고 공모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공무원이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도 그 분위기에 따라가라고 신분 보장을 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지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과 공무원 줄 세우기, 충성 경쟁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본인이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헌법상 또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맞습니다. 그걸 얘기한 거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45년 만에 비상계엄 내란입니다. 윗선 몇 명 처벌하는 특검조차도 지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경,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서 가담한 소수의 윗선 분명히 밟은 세권에서 책임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민주적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식에서 ETF 출범이 시작되었는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보이기도 했죠. 직접 들어보시죠.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뭐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TF 이름이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입니다.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인사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게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상당한 공직사회 물갈이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공직사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숙청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TF의 이름이 조금 전에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는 조치는 가장 반헌법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총리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직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우리 헌법은요. 12조 3항에서 압수수색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들여다보는 것도 엄연히 압수수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범죄 혐의자도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탐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공무원 사회를 내란 가담자를 찾아낸다는 명목으로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받아서 본다? 과연 그게 자발적 제출이겠습니까? 검사들이 이 사건은 항소해야 됩니다라고 수사팀 공판팀에서 만장일치로 보고를 했더니 신중히 판단하라라고 하면 그게 반대 의견이나 마찬가지듯이 휴대폰 자발적으로 내봐라 하면서 낼지 말지는 잘 생각해라라고 하면 그건 위력으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들려드린 이재명 대통령 발언 중에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조사 대상은 49개 부처고요. 여기에 소속된 공무원이 7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 변호사님, 저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이 75만 명 공무원 중에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하급 공무원들도 이 조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실제 그 가이드라인 어디까지 형사적 아니면 행정적, 인사적 책임을 물을지의 기준은 지금 이제 검토하고 만들어질 겁니다. 예. 근데 가담, 부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헌 위법한 행위가 위의 지시와 지휘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본인의 어떤 공무원적 지위라든가 정치적 이런 걸 고려해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요. 실제 보면 공무원 조직 이 지금 7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대상이 되는 거는 극소수일 겁니다. 아마 실제 하루 만에 이 중단이 됐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 조치들도 당시 용산과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밑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내란의 단순 가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남용이라든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일날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도 군은 대부분 핵심 지휘부, 방첩사, 수방사 등이 움직여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라든가 국회와 선관위 장악에 나섰지만 그때에도 군의 핵심적인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는 거다 해서 한강을 건너지 않도록 지시를 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같은 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과 실제 거의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서 국회에 투입돼서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사람도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 하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그 지휘 계통상에서 간 사람의 또 책임 범위와 책임 정도, 여지 이것들은 달라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 대상자 선별과 가이드라인은 정해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을 가려낼 이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일단 언론에 공개된 TF 운영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보나 조사를 통해서 특정 공무원들을 가려내고 12.3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이 10개월치의 자료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를 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를 한 후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동의,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카카오톡 메시지나 온라인상으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한데 공무원들의 압박감은 상당할 걸로 보여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자발적이겠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꺼내봐, 비밀번호 제출해라고 했을 때 안 내놓으면 대기 발령도 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수사 의뢰까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이 안 내놓을 도리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명백히 강압적인 것입니다. 2020년에 탈원전 수사를 할 때요. 양재천 국장, 주굴레 과장, 신내림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주굴레 과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왜 나왔냐면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월성 원전 재가동 관련해서 보고를 했더니 장관이 죽을래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너 죽을래. 그래서 그 죽을래 과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겼는데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자발적인 게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12.3 비상계엄에 자꾸 핑계를 대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 재기용해서 쓰고 있죠. 장관이 국무회의에 불려갈 때까지 영문도 모르고 가서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인 줄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에 가담하지 않아서 이 정부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장관이 모를 정도인데 그 아래에 차관, 실국장들 비상계엄에 대해서 뭘 알아서 가담하고 협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엄은 빌미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공직자들 속가내기 위한 숙청 작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있자 국무조정실에서 휴대폰 미제출만으로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해명을 냈다라는 점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직자 휴대전화를 열람하는 행위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사생활 털기 TF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의 용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내란 과정의 위헌 위법 행위에 부역하거나 가담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혐의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특검 내지 검찰 경찰에 고소 고발하는 방식으로 푸는 건 오히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공무원 내부의 조사 절차 없이 바로 수사로 넘긴다면 그건 공직사회 전체에 실제 어떤 뭐 숙청이라고 말할 정도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자체적인 TF 통한 검증, 그 사실 확인, 이건 통상적으로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비공무원에 대한 조사 때도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네. 휴대폰 같은 경우에 동의 없으면 강제로 들여받아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떤 기본권 보호 절차를 다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또 누구보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 대응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공무원 전체 사회를 흔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을 담은 이 팩트시트 발표의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협상 막전 막후 긴박한 상황 속에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기절 초풍이라고 해야 될지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더 이상 우리가 양보 안 된다고 하는 그 선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었죠.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좁혀지니까 엄청 화를 내요. 정말 많은 협상들과 회의가 있었던, 물론 더 완강한 건 대통령님이셨어요.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입장을 재고해보게 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순간에 서로가 물러서게 된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안보 분야 협상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논의를 위해 오늘 재계 총수들과 만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이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이시나요? 이건 이미 에이펙 정상회의 도중에 이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졌고 그 자리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회장 면담을 계기로 해서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한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재계와 우리 정부 협상단이 원팀으로 움직여서 성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 타결 합의 직후에 만들어진 재계 총수들과의 환담에서 특히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 고개를 꾹뻑 숙이면서 정부의 감사 입장을 표한 바도 있고요. 네. 그만큼 힘든 과정이었고 이번에는 재계 총수들도 만족할 만한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는 것을 이제 동의하는 바죠. 근데 그 내용들은 기업에 의한 직접 투자 부분도 있고 정부 투자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속해서 이번 협상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을 들을 수도 있고 기업 측의 협조를 요청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포괄적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명문화를 해야 되는데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는 형태를 정부 여당은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좀 재정적 부담이 크다, 좀 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양해각서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우회하고 특별법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발을 묶어놓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네. 지금 미국의 IEEPA법,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 그 법령에 대해서 지금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이번 달 5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헌으로 결정이 나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 이 관세 협상에 구속되고 그 이행을 빠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 합의로부터 돌아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해각서도 국회에서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절차를 매우 신중하게 수기 과정으로 가져가면서 시간을 벌거나 설령 자동차 관세 환급 등의 문제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심의는 굉장히 천천히 가져가면서 우리가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비준도 필요 없고 특별법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자, 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연일 공개 설전을 벌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과 조국과 한동훈,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두 사람인데요. 왜 싸우는 건지 한 전 대표 목소리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법률 전문가는 이거는 형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민사가 받아야 맞는 거지 형사에서 이걸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씨 얘기하는 건가요? 그분은 그냥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조국 전 대표 이렇게 모시고 1대1로 같은 자리 마련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그분 도망가잖아요. 자꾸 대리 시험 하더니 대리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틀린 얘기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험한 얘기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한마디 안 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식해서 얘기 안 할 테니까 꼭 좀 나와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동훈 전 대표, 정성호 장관, 조국 전 장관도 좋다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요. 조국 전 대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긁힌 상태냐, 수사받을 준비나 하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특혜 사면 밥값 날아간다며 맞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막말성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게 두 사람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조국 대표야 이미 여러 이슈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돼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역시 정치적 존재감은 있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소외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 사정상도 소위 말하는 이 당원 게시판 문제로 해서 정치적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게 아니냐라는 국면이었습니다.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저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너무 거치십니다. 그냥 법리적으로 논쟁하고
맞다는 얘기 주장하시면 되는데 저렇게 이게 막말까지 쓰시면서 공격하고 계속 이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과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의 보수 야당의 대표적 정치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의 장면 남기고 있는 말과 메시지, 과한 발언들 이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냉정하고 합리적 논쟁이라면 얼마든지 여야 이 정부 관계자들이 할 수 있겠죠. 자꾸 토론의 장, 대화하자, 토론하자, 1대1 토론, 3대1 토론 이런 이벤트식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문제의 본질만 정확히 얘기하시고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그런 메시지나 발언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최근에 한 전 대표가 방송 출연도 잦아졌고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활동량을 늘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차출론이 좀 힘을 얻을지 그 부분은 좀 달리 봐야겠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이 등판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명, 사명, 호명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 정치인에게 부여된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 부여된 소명에 대해서 정치인 스스로가 사명감을 느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소명과 사명이 있는 정치인에게 국민이나 지지자의 호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전대미문의 대장동 항소 포기, 7천억 추징 포기와 관련해서 본인이 가장 선봉에 써서 싸우면서 본인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소명 의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가 계속되면 앞으로 호명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명이 갖추어지면 정치인의 등판의 명분에서 명을 갖춰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분에서 분을 채워주는 것은 그 정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나나 씨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몸싸움을 벌인 끝에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경찰 순찰차가 골목에 들어섭니다. 잠시 뒤 구급차와 경찰 승합차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30분가량 지나자 사람들이 경찰 승합차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납니다. 오전 6시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 침입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나나 씨와 모친이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몸싸움을 벌인 후 범인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부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나 씨 측은 강도의 공격으로 나나 씨의 모친이 부상을 입어 의식을 잃었고 나나 씨 역시 부상을 입어 두 사람 모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였고 과거에 관련 신고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피해자 조사를 못했어요. 또 병원 치료하고 있어서요. 많이 낫지 않은 것 같고요.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남성을 특수 강도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한 주를 달군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나나 씨와 어머니가 함께 강도를 제압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건 후에 집 주변 CCTV를 확보했습니다. 저렇게 걸어가는 사람 중에 어깨동무를 하고 키가 큰 분 보이시죠? 저분이 나나 씨로 추정이 됩니다. 저 승합차에 탑승하는 모습인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평론가님? 앞서 리포트 보셨겠지만 어제 오전 6시경이었죠.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 씨의 자택에 30대 남성 A 씨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당시 집에 나나 씨와 모친이 함께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30대 남성 A 씨를 제압할 수 있었는데요. 제압한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 나나 씨와 모친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소속사의 입장이 나왔죠. 두 사람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지금 피해자와 관련된 조사는 마무리를 지은 상황이고요. A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 아까도 보셨지만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조사를 마무리 지은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나 씨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뭐 심각한 부상을 겪으셨는데 지금 상태 어떤가요? 일단 어머니가 위기 상황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다행이네요.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나나 씨 역시 이 30대 남성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두 사람 모두 절대적인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소속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뭐 구체적인 치료 경과라든지 상태 추후에 소속사나 아니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난 4월인가요? 박나래 씨도 이 용산 자택에서 강도를 당한 적이 있어서 이제 수천만 원의 금품을 털렸다라고 했는데 여성 연예인이 강도와 맞닥뜨려서 육탄전이 벌어진 사례는 저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흉기를 들고 침입을 해서 돈을 요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일단 이 강도 용의자 A씨는 지금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 침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형법상 특수 강도가 됩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최대 가능하고 네. 최하가 징역 5년 이상이죠. 그런데 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강도 상해가 돼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하한이 징역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죠. 이 나나 씨 어머니가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A 씨의 범죄 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조금 관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더군다나 계획적인 침입으로 보인다는 점 등등을 종합해 보면은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나나 씨는 사건 전날까지만 해도 뭐 근황도 알리고 최근에 활동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거든요. 이 팬들의 응원 물결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나나 씨가 사건 발생 전날에는 생일 근황 관련해서 브이로그를 올렸어요. 그리고 네. 이틀 전에는 화보 촬영 비하인드 사진까지 올렸기 때문에 밝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관련해서 사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마 많은 대중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팬들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밝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쾌유를 바란다. 이렇게 응원의 목소리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박나래 씨라든지 나나 씨 같은 경우도 본인 유튜브 채널에 새로 이사한 집이라고 하면서 자택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연예인들의 자택 공개라는 게 일단 뭐 팬들과 소통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면 큰 단점도 있어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지금 같은 범죄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택 공개, 유명인들의 자택 공개 보다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늦은 가을은 수확한 작물을 갈무리하는 풍성한 계절인데 새벽에 몰래 남의 농원에 잠입해서 농작물을 훔치는 못된 도둑이 잡혔다고 합니다. CCTV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남성 60대 남성이고요. A씨입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새벽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남의 농원에 몰래 들어가서 밤과 대추 같은 농산물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A씨 피해 농원과 별다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은 사건 이틀째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듣고 다음 날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해서 검찰에 넘긴 상황인데요. 사실 수확철이 되면 애써 키운 농작물을 노리는 이런 도둑들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농민들 속이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았는데요. 이 범인을 잡은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밑에 개울이 있는데 밑에 개울에 쪽에 우리 경찰관이 밤에 새벽이니까 어두우니까 후레쉬를 켜고 가니까 그 밑에 숨어 계셨어요. 깜짝 놀라죠 뭐. 그리고 새벽 시간대 자기는 전혀 이게 발각되리라 생각을 안 하고 3일 연속 온 건데 이거는 깜짝 놀린 거죠. 뭐.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농산물은 소액이지만 농민들한테는 큰 상실감을 주거든요.
저 경찰분한테 여쭤보니까 저 농원에 있는 대추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알이 굵고 맛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훔쳐가면 안 되겠죠. 예전에는 설이라고 해서 과일 한두 개 가져가는 거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 해 농산물 절도 피해액이 7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3일 연속 밤과 대추를 계속해서 훔친 건데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이건 뭐 설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설이라는 것도 이제 없어졌죠. 설이 자체도 옛날에 지역 공동체 안에서 거기 주로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이 한두 개 따먹었을 때 네. 벌 주고 하는 정도로 했지 그것도 역시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최근에는 뭐 농산물 절도가 실제 이 농촌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네. 3일 동안 이렇게 밤과 이 대추를 계속해서 절취를 했다고 하면 이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다만 실제 절취한 뭐 가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여서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실제 이 절취한 액수가 상당하지 않다고 하면 벌금형 정도가 될 텐데 과거 혹시라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거나 하면 그보다 과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불꽃 축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부산의 밤이 수많은 별들이 수놓은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부산 불꽃 축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어느 해보다 화려하고 또 웅장한 불꽃들이 탄성을 자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불꽃축제가 2005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됐었잖아요. 네. 이걸 기념으로 해서 시작됐는데 어느덧 20주년을 맞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알렸고요. 네. 또 20주년을 기념하는 문자 불꽃, 또 불꽃 200발을 동시에 쏘아 올리는 멀티플렉스 불꽃, 이것도 새롭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불꽃축제를 대표하는 저는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나이아가라 불꽃과 네. 25인치 불꽃뿐만 아니라 올해는 국내 최초로 이 광안대교와 해상의 바지선이 서로 탁구하듯이 불꽃을 주고받는 캐치볼 하모니 불꽃도 등장을 했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을 충분히 사로잡았을 것 같은데요. 1시간 동안 무려 9만 발의 불꽃이 부산 밤하늘을 수놓았고요. 불꽃축제 관람 인파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규모의 117만 명이 이 명장면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 서울에서도 불꽃 축제가 있는데 보통 한강 공원 쪽에서 많이 관람을 하잖아요. 부산에서는 좀 어떻게 관람을 하나요? 부산에서는 뭐 아무래도 바다를 빼놓을 네. 수가 없죠. 이 부산 광안리 앞바다를 비롯해서 선박 170여 척이 관람객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불꽃축제 이 무대도 확장됐습니다. 광안리 해변을 벗어나서 남구 이기대와 해운대 동백섬까지 커진 건데요. 이기대와 동백섬 해상엔 그동안 이 부산 멀티불꽃쇼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불꽃들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초청 불꽃쇼도 선보였기 때문에 더 입체적인 느낌을 줬다는 후문인데요. 가을밤 치고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겨울 느낌 나잖아요. 밤 그렇죠. 되면. 뭐 아무래도 부산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닷바람으로 좀 추웠을 것 같은데 이런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 불꽃이 터질 때마다 환호와 함께 이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 누르기 바빴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20주년 맞이다 보니까 많은 인파가 몰릴 걸 대비해서 사전 준비도 좀 철저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이날 축제 현장에 10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요. 공무원, 또 소방, 경찰관 등 안전관리요원 7천여 명을 곳곳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인파가 집중되는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 또 해변로에는 총량제라는 걸 시행했다고 하고요. 또 행사장 주요 지점 내에 혼잡질서 LED 차량 배치도 8대에서 11대로 늘렸고요. 고공관측 차량 1대도 신규 도입했다고 합니다. 뭐 안전사고나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큰 사고는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한 10대 2명, 그리고 낙상 사고를 당한 50대 등 7명이 구급차로 후송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두통, 복통, 찰과상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서 응급처치 받은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큰 사고는 없이 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지금까지 주말을 달군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한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해외 동포 세계 지도자 협의회 세계대회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습니다. 740만 재외 동포와 한국을 잇는 소통회장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성악가 그레이스조의 그리운 금강산이 행사장을 울리고 이어 베트남 가수 응아양의 한국 가곡 무대와 K-팝 축하 공연이 잇따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4일 제6차 해외동포 세계 지도자 협의회 세계대회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은 전 세계 회원들과 베트남 교민 등 200여 명의 참석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황희훈 총회장은 개회사에서 740만 해외 동포가 한국의 5,200만 국민과 더 깊게 소통하는 단체로 발전시키겠다며 향후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어 석동현 명예대회장과 강효상 전 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지며 대회 분위기를 높였습니다. 해외 동포 사회에서 활동해온 26명에게는 공로패와 메달 등이 수여됐습니다. 해외 동포 세계 지도자 협의회는 전현직 한인 지도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불우이웃 돕기 나눔과 국군 장병 위문 공연, 노숙자 도시락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7차 세계대회는 내년 유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휴일인 오늘 맑은 날씨 속 온화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도 6도로 종일 춥겠고요. 모레는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건조특보 내려져 있고요. 여기에 강원과 경북 산지는 강풍특보까지 발효됐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8.5도, 광주 19.1도, 대구는 17.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 초반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6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